얌전한 줄 알았던 나의 아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하루였다. 이런 평화로운 날에 예상치 못한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뉴질랜드의 햇살은 늘 그렇듯 포근했고 정원의 라일락 향기는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오후의 나른함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 집은 늘 고요했다. 그 고요함의 중심에는 나의 아들이 있었다. 아이는 존재감이 희미할 정도로 조용하고 온순했다. 학교에 갔다 돌아와도 신발을 벗는 소리, 방문을 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아가 왔니? 하고 먼저 말을 건네야 했다. 아이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남들처럼 시끄럽고 사고뭉치인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조용해서 다행이야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착각은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한 통의 편지로 산산이 부서졌다. 편지에는 담임 선생님의 면담 요청이 정중하게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지?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혹시 친구들과 싸웠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조용하기만 하던 아이에게서 온 첫 번째 사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뜻밖의 반전 선생님의 이야기.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갔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난감함이 서려 있는 듯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다. 어머님, 아드님 말인데요. 수업 중에 자꾸 없어져요. 네, 없어진다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조용하고 얌전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선생님은 민망한 듯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칠판에 뭘 쓰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사라져서 없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물을 마시러 갔나 했는데 옆 반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있거나 복도에서 뛰어다니기도 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찾아서 교실로 데리고 오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어요. 왜 마음대로 교실을 나갔니? 위험하잖아 하고요. 그런데도 아이는 그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선생님 잘못 아신 거 아니세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집에 오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착해요. 제가 매일 아가 어디니? 하고 찾아야 할 정도라고요. 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묘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님, 집에 있는 아드님은 제가 아는 아드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활발하고 장난기도 많고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아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가면을 쓴 건가? 이중인격인가? 혹시 다른 아이와 착각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는 날쌘돌이 사고뭉치이고 집에서는 조용한 모범생이었다. 이 엄청난 괴리감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의 특단 조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이에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 주어야 할까? 아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버릇이 나빠질 게 뻔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이를 불러 세웠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 이리 와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내 앞에 섰다.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들, 오늘부터 너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내 방은 이제 내 방이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해.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차를 세워두는 차고, 즉 게러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한쪽에 놓여 있었다. 이 아저씨가 여기다 책상도 놔줄 테니 오늘부터 여기를 내 방이라고 생각해. 이제 넌 여기서 살아야 해. 아이의 얼굴은 혼란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감정을 읽었지만 굳건하게 내 계획을 밀고 나갔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삐져나온 잡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들, 여기 있는 풀들을 다 뽑아. 이 풀들을 다 뽑고 나면 그때부턴 여기서 살아야 해. 알았지? 그 불쌍한 눈동자와 한마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풀들을 뽑기 시작했다. 그 작은 손으로 끈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는 모습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이의 등 뒤로 보이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작은 머리통은 좌절감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는 안 돼. 따끔하게 가르쳐야 해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이는 몇 개의 풀을 뽑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엄마 정말 저를 버리실 건가요? 하고 묻는 듯 했다. 나는 그 눈빛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이제 나의 모든 행복은 끝났구나 하는 절망을 읽었다. 그렇게 우리의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던 순간 아이의 작은 입에서 뜻밖의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아저씨, 밥은 먹여주시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는 여전히 절망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기발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엄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아들은 벌써부터 현실적인 문제, 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나의 작고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그날의 사건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활발함과 장난기가 어쩌면 건강한 성장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에게 조용하고 착한 아이를 강요하는 대신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음 짓곤 한다. 아저씨, 밥은 먹여주시나요? 라고 묻던 그 순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그립다, 나의 어린 아들.